제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배운 적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익혀야 될 스킬들이 있다, 지식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CSIS 국제학교 이사이고 12년째 부모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정철민 코치라고 합니다. 현재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의외로 어쩌다 부모님이 된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된 거죠. 그래서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양육 철학, 자녀 양육 스킬, 또 자녀를 키우면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제대로 부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육 철학과 자녀 양육 스킬과 자녀를 키울 때 일어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것들을 교육합니다. 이제 부모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의외로 엄마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거든요. 잘 키우고 싶은데 의외로 결과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참 이상하게 나는 잘 키우고 싶은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서 엄마나 부모님들이 많이 속상해 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봤더니 의외로 화를 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우울해하고 또다시 화를 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엄마들이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단지 몇몇 엄마의 문제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집집마다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엄마들이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 소가리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도와줄까? 또 이 엄마들이 이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또 화를 내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다가 이 책을 쓰게 되었고, 뭐 부끄럽지만 저 역시 헐크 같은 아빠였거든요.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저부터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자 이제 책을 쓰고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으면 바이러스에 전염되듯이 이 부정적인 정서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염됩니다. 만약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엄마나 아빠가 원래 가정에서, 원가정에서 제대로 수용받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뭔가 감정에 쌓여있는 건데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누군가 부모가 받아주지도 않았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어떤 분노라든지 어떤 감정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신기하게 이 감정들이 이렇게 이전이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계셨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수용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마치 청개구리 같이 행동을 한 어머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뭔가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부모님이 이제 야단도 치시지만 그걸 관심으로 느낀 거죠. 그런데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자기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8살 때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보면서 화를 내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아이에게 전이가 되고 그것들이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또 엄마가 화를 내면 아이가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방어적이 되고 또 이 어느 시기가 되면 아이가 똑같은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또 엄마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 악순환의 문제, 마치 진흙탕에 빠져서 같이 뒹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만들 수 있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되고, 또 그런 아이가 이제 학교나 이제 유치원에 가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헐크 여러분이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헐크와 엄마, 맘의 합성어 헐크맘이거든요. 근데 이제 헐크맘이 나도 모르게 헐크가 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버럭하고 욱하고 헐크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밤에는
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밤에 이제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또 다시는 이렇게 헐크처럼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을 하지만 또 상황이 되면 아이들에게 헐크처럼 화를 내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 이제 헐크맘 현상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2년 동안 엄마들과 또 부모님들을 교육하면서 이게 관찰을 하면서 이게 그 아이의 나이에 따라 그 헐크맘 현상이 일어나는 그 증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헐크맘 현상이 일어나는 게 또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게 장기적으로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학습 능력, 잠재력, 아이의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헐크맘 현상을 5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를 시작하는 이제 0세부터 3세까지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 엄마들이 우라가 축적됩니다. 화가, 분노가 온몸에 축적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4세부터 7세,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나도 모르게 이 우라가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또 편안한 아이에게 엄마가 가지고 있던 분노가 폭발이 되는 겁니다. 이때 4세에서 7세는 또 어떤 시기냐면 아이들의 자율성, 또 잠재력이 개발된 거,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고 잘해보고 싶고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런데 이때 아이들은 되게 미숙하거든요.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자기 고집이 세지는 이 시기에 엄마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쌓였던 분노들이 폭발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헐크맘 2단계입니다. 또 이제 헐크맘 3단계는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한국에서는 학습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학습의 퍼포먼스가 나타나는 시기인데 이때 엄마들이 다시 한번 또 학습이 제대로 안 될 때 또 엄마들의 그 기대와 기준에 못 미칠 때 이제 헐크가 되는 거죠. 이때를 헐크맘 3단계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헐크맘 2단계 때는 낮에는 버럭하고 밤 자책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헐크맘 3단계 일어나면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일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버럭의 일상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 시기에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고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의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는 이제 헐크맘 4단계부터 문제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춘기에 들어가는 중학생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춘기니까 아이들이 화를 내는 거야. 아이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는 헐크맘 2단계, 3단계를 거치니까 아이들이 엄마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약한 아이들은 방어적이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엄마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헐크맘 4단계를 지나면 이때가 저는 3단계, 4단계가 가장 마지노선이라는데 헐크맘 4단계를 지나면 이제 헐크맘 5단계 아이들이 엄마에게 철벽 방어벽을 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뭔가 얘기하려고 해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공부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는 거죠. 왜? 이때부터는 이제 대학 입시라든지 이제 학업에 이제 몰입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눈치를 보는 시기 이게 헐크맘 5단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마들이 양육 철학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자녀 영양 철학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육 스킬을 배워야 됩니다.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양육 스킬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양육 스트레스 관리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 배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양육 철학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지금 현재 양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옆집 엄마 따라하기 양육 철학입니다. 그런데 옆집 엄마 따라하면 다 망합니다. 지금 옆집 엄마 따라해서 문제입니다. 자, 엄마들이 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다 옆집 엄마들에서 얻어요. 내 아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상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아이의 기질, 특성, 성장 단계, 주어진 상황, 아이의 컨디션, 또 엄마의 상황, 컨디션, 기질,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옆집 엄마 따라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 철학에서 나는 진짜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냐. 또 나는 어떤 엄마이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나는 어떤 딸이었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양육 철학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립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엄마들이 배워야 될 게 양육 스킬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양육 스킬이 관찰입니다. 제발 관찰하세요. 아이를. 관찰을 안 해요. 관찰을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제 관점에서는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관찰할지, 관찰 워크숍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일단 부모가 관찰해야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경청해야 됩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발 좀 2분만 아이 눈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경청해 주세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2분만 집중해도 아이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 자신을 엄마를 바라보는지 그것들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찾아보세요. 또 세 번째는 아이 메시지 스킬입니다. 아이 메시지라고 하니까 어떤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메시지가 아이에게 하는 메시지인가요? 물론 맞죠. 아이 메시지는 아이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 메시지는 나, 아이, 영어로 우리 아이죠. 아이, 내가 주어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부모가 자녀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스킬이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인지 분별하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모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또 이 문제는 아이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걸 분별을 못해요, 지금. 분별을 못하니까 부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아이에게 전가시키고 아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부모가 떠맡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스킬을 누구의 문제인지 분별하는 스킬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것만 해도 문제의 70, 80%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아이의 문제인지 부모의 문제인지 분별이 안 되면 결국은 헐크맘이 되고 아이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부모들이 배워야 될 게 감정 관리,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감정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이런 훈련들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받아본 적이 없죠. 감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죠. 저희 부모학교에서 감정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의 이유가 뭔지 또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스킬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감정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감정의 주인으로 살면서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이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배워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전혀 안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양육 철학이 제대로 없어서 옆집 엄마 따라하고 양육 스킬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게 당황스럽고 또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거기 제대로 코칭이나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될지 모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배울 때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되는 거죠. 그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부모 역할, 엄마 역할을 할 때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가로 키울 수 있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따라하기 세포가 있습니다. 뭐 이걸 소위 말하는 거울세포라고 우리 뇌신경을 연구하는 신경세포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 사람에게는 따라하는 이제 세포들이 있는 거죠. 마치 이제 남들이 웃으면 같이 웃고 하품하면 같이 따라서 하는 이 따라하기 세포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따라하기쟁이들이에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엄마의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따라하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따라하는 거죠. 엄마가 화를 내면 결국 아이들도 화를 내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되거나 화를 내는 거는 동일한 얘기거든요. 에너지의 방향이 밖으로 나가냐 안으로 오느냐 이 문제인데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결국은 화를 내거나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방어적이 되는 이 스트레스 반응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되면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 엄마가 부정적인 중독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대표적인 게 저는 헐크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헐크맘 현상은 다시 말해서 감정에 중독된 겁니다.
분노의 감정에 중독된 거고 자책의 감정에 중독된 겁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분노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또 분노하고 이게 이제는 어떤 상황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걸 혈크맘 현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감정 중독 상태다.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결국 예를 들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은 뇌 과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뇌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온몸을 휘감으면 그 중독 상태가 이제 계속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 설탕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당이 떨어지면 다시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감정 중독 상태에 지금 엄마들이 빠져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엄마들의 체력과 컨디션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면 저는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음식 중에서도 자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셨나요? 균형 있는 영양 관리를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때 먹은 게 뭐예요? 결국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 김밥, 탄수화물 음식들 이런 것들만 섭취하셨죠. 왜? 시간이 없고 빨리 이제 먹어야 되고 그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기분을 끌어올리고 체력을 컨디션을 회복시켜 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탄수화물에 중독된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에 중독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났다가 혈당이 떨어지는 때 그 떨어지는 단계에서 혈당이 저하되는 단계에서 우울감도 나타나고 분노도 나타나고 피로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어요. 거의 혈당 스파이크 현상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여러분 헐크맘을 겪는 분들은 대부분 그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력을 관리하세요. 혈당 스파이크 중독, 혈당 중독, 당 중독 여기에서 지금 엄마들이 계신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결국은 엄마도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들도 엄마를 사랑하거든요. 특히 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헐크만 2단계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엄마가 화를 내는데 자기는 이유도 모르고 그 엄마에 대해서 조금씩 거리감을 두지 않겠어요? 방어막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를 사랑해서 공부도 하고 엄마를 사랑해서 뭔가를 하는데 거기서 엄마가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엄마의 기준으로 보면 항상 못마땅하고 기준에 못 미치고 기대에 못 미치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화를 내게 되면 점점 이제 거리를 두게 되고 내가 왜 이러지? 엄마가 왜 이러지? 또 그러면서 거리를 점점 두게 되고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 엄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헐크맘 4단계에서는 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두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엄마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정말 아주 복합적입니다. 아주 복합적인데 예를 들면 원 가정에서부터 수용이나 인정을 받아본 엄마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아이를 어떻게 수용해주고 받아줘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수용하고 받아주기만 해야 될 게 아니라 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분노의 감정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을 어떻게 아이를 통제해야 될지 어떻게 돌봐줘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화가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이 과연 엄마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냐 물어보는 거죠. 제가 엄마들한테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냐. 한국의 여성들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성취하고 학업을 성취하도록 교육을 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쩌다 준비 없이 엄마가 된 거죠. 자기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생명체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스킬이 없고 하니까 폭발하는 거고.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이 체력이 약해요. 뭐 체력장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 체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엄마들한테 가장 이 부모 교육하고 이 헐크맘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넘버원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엄마의 체력과 컨디션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체력인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가 있어요. 엄마들이 폭발하는 시기, 하루에 4시에서 6시입니다. 8시에서 10시입니다. 이때 폭발하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상황이 있다면 아침 8시에서 9시. 등원할 때, 하원할 때, 재우기 전에. 요때 엄마의 체력이 방전된 상태에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폭발하는 거죠. 이제 이런 요인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게 워킹맘이든 전업맘이든 아이를 낳고 나서 이 호르몬 분비나 전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체력적 한계 또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제 감정의 기복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또 엄마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아라. 참을 있잖아요. 살인을 면한다. 참는 것만 배웠지 어떻게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관리할지를 몰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사회 문제 또 남편이 얼마나 도와주는지 그 문제 또 이런 문제하고 같이 겹치면서 화를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엄마가 이상한 거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엄마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자책하지 마라. 이게 당신들 잘못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자. 지금부터 우리가 부모 교육 받고 어떻게 아이를 다뤄야 될지 교육 받고 또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다뤄야 될지 훈련하고 또 어떻게 자신의 컨디션과 체력을 잘 유지해야 될지 그걸 인식할지 이걸 이제 알면 헐크맘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헐크가 되는지 어떻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다뤄야 될지 그런 걸 모르는 엄마들은 대부분입니다. 정서가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좀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아이들의 기분, 생각, 욕구를 좀 파악해라. 평소부터 좀 관찰을 해라. 어떤 기분 상태인지, 어떤 생각 상태인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파악하면 쉽게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약하죠. 상황과 환경 변화에 대해 감정 기복이 어른보다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그 방어 기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래요. 이제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미장원에 갔다 왔어요. 그럼 미장원에 갔다 와서 엄마한테 그래요. 나 학교 안 가!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엄마들이 제가 왜 미쳤나? 학교 안 간다고 그래? 아니면 야단을 치거나. 근데 지금 이 학교 안 가, 이 말 표현에는 거기에는 기분과 생각과 욕구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좀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 기분과 생각과 욕구에 따라 아, 지금 네가 화가 났구나. 아, 지금 화가 나서 학교에 안 간다고 그런 마음, 생각이 드는구나. 아, 이 아이가 진짜 학교에 안 간다는 이유는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이뻐 보이고 싶고 잘 이렇게 자기를 모습을 좋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학교 안 간다고 그러고 화를 내는 거구나. 부모가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알면 아, 그래. 마음을 받아줄 건 받아줘서 마음 받아주고 행동은 조절해주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녀 양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과 생각과 욕구를 잘 파악해서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조절하고 통제해라. 이걸 알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해서 영광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엄마들, 이 방송을 듣는 엄마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헐크맘을 겪어요. 내 문제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대한민국 집집마다 방광복국에 다 헐크맘입니다. 그럼 일단 안심을 하세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일단 안심하십시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은 엄마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좋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언제 화를 내는지 어떻게 이것들을 조절해야 되는지 그걸 이유를 몰랐고 이 헐크맘 진상을 겪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미 좋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을 하게 되면 새로운 뇌신경 회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로 살기 위해서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기분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뇌신경 회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책을 하게 되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좋은 엄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 책을 쓴 정철민 작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배움이 있거든요.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MBA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배운 적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격증도 따고 또 영어, 토익 뭐 점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학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실제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봤냐, 어떤 준비가 있냐.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철학도 필요하고 분명히 아이를 기르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스킬이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없는 거죠. 부모가 되기 위한 스킬을 쌓기 위해서 지식과 스킬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자녀 양육서들을 읽거나 부모 양육을 하는 자녀 양육 전문가들의 이제 말을 듣거나, 이렇게 아니면 아이를 잘 키운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주변 사람들 말을 듣는데, 사실은 이런 부모가 되는 게 무엇인지 지식과 스킬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뭐 10명을 낳거나 20명을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둘 낳는 건데, 이 스킬을 적용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 실수가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경험이 쌓이고 스킬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늦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우리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익혀야 될 스킬들이 있다, 지식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꿈을 꾸기 위해서 꿈을 배워야 될 필요는 없죠. 근데 하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다 부모가 있었거든요. 그 부모로부터 나도 모르게 배운 것들이 있고 사회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를 알고 우리 아이를 아는 거죠. 무엇을 이 아이에게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 상황에 따라서 또 아이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제 해주는 부모가 좀 필요하고, 또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무엇보다도 이렇게 막 특별한 어떤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건 아니다. 지금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건 이미 내재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꺼낼 수 있도록,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이미 내 안에 예를 들면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그것들을 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지식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부모님들한테 가장 부모가 되기 위한 스킬 중에 중요한 게 관찰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관찰할 수 있죠. 이미 잘 관찰하는데,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어디부터 영향을 받는지, 이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아이에게 어떤 게 필요하고 무슨 도움을 줘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찰해라. 또 아이가 이야기할 때 주의 깊게 경청해라. 또 아이가 아이에게 어떤 원칙과 기준을 알려주고 그 경계선 안에 있도록, 또 그래서 아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 메시지를 해라. 또 아이가 또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스킬이, 부모 스킬이 필요하죠. 또 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어떤 특정 스킬을 더 많이 사용해줘야 될 때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아이를 보면서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12년 동안 부모 교육을 하면서 심지어 경청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2분 동안만 집중해서 눈을 바라보면서 경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대인관계 스킬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2분 동안 아이에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집중을 못하니까 아이의 필요와 또 아이의 정서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장 필요한 어떤 스킬들을 소중한 아이에게 해서 그 아이의 정서 발달이라든지 잠재력 발달이라든지 학습 발달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스킬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엄마가 화를 내는 거죠. 유초등생 엄마들, 거의 모든 엄마들이 다 화를 내는 지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엄마가 잘 키우고 싶은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무엇보다도 부모가 하는 역할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는 역할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와 안전과 생존에 관련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이와 정서적인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소통, 결국은 정서적 유대감, 부모와 아이의 사랑이 기반이 된 정서적 유대감이 잘 쌓여 있어야지 그 다음에 아이가 가진 잠재력도 개발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학습 능력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소위 말하는 자기 주도성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가 이렇게 지켜볼 수도 있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해낼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단단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아이가 자기 삶을 개척해낼 수 있도록 어느 일정 시기까지 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을 이제 해 나가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서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 아이가 만약 서울대가 필요하다. 그럼 서울대 가야 됩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가 만약에 그 서울대가 필요하고 의사가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의사 시켜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엄마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제 아시는 의사 선생님들 보면 어떤 경우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들한테 세뇌당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넌 의사가 돼야 돼. 그래서 의사가 돼서 행복하신 의사 선생님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의사 선생님도 봤거든요. 그래서 꼭 서울대냐, 지금 또 뭐 의사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아이가 맞는 것, 그리고 그 아이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아이가 만약에 지금 이제 학력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회가 점점 되는 거죠. 뭐 의사는 이제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력이 중요한 사회는 아니니까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아이가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또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를 알고 부모가 나를 알고 아이를 알고 그 잠재력과 이제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부모. 그래서 사실 부모 곁을 떠나도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사실 잘 키우는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엄마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없어요. 또 아이를 정말 힘들게 낳은 거죠. 그게 제왕절개를 하던 자연분만을 하던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 아이만큼 엄마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기다려주고 웃어주고 뭐 기대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건 이유는 전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미 좋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들한테 그래요. 나 좋은 엄마인가? 저는 이래요.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아이의 필요를 알고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마, 또 아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든든히 산처럼 초연하게 이렇게 있는 엄마, 이런 엄마도 좋은 엄마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엄마더라 하더라도, 심지어 화내는 엄마더라 하더라도 당신은 이미 좋은 엄마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이렇게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이제 좋은 부모가 되는 프레임워크, 이걸 개발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엄마이지? 이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미 좋은 엄마다. 충분히 좋은 엄마다. 이런 어떤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딸이었지?
내가 어떤 딸이었는지 이것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고 내가 그리고 어떤 알게 모르게 내 신념이 어떻고 이것들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이 또 그때 내가 형성된 내 안의 생각과 또 감정과 어떤 신념들이 자녀를 키울 때 영향을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걸 저는 감정의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딸이었는지 그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나도 모르게 좋은 영향이 이렇게 좀 가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나쁜 영향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지? 이런 질문도 좀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는 어떻게 키우고 싶지? 나는 어떻게 지금 키우고 있지? 우리 아이의 가장 이상적인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은 뭐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알아지고 내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이 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이 좀 있어야지 아이를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영향을 쉽게 받아서 거기에 얇은 귀가 반응하면 내 아이의 그런 특성에 맞게 기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아이 기르는 거예요. 나를 아이한테 투사해서 그렇게 아이를 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자녀 양육을 위한 스킬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스킬이 왜 필요하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좀 필요한 스킬들을, 이 필요한 스킬들이 막 어디 학원 가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아이를 관찰하는 거, 경청해 주는 거, 아이에게 경계선을 세우고 아이에게 원칙과 기준을 잘 표현해 주는 거,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 이런 스킬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좀 이런 질문을 해보는, 지금 내 기분이 어때? 지금 내 컨디션이 어때?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기분과 컨디션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이들한테 욱하고 버럭하고 화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지금 기분 상태, 내 컨디션 상태를 좀 알면 아이에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도 있고, 화낸 걸 잠깐 참아볼 수도 있고, 물을 마시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것들이 내가 또 우리 아이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보라고 그래요. 언제 엄마에게 사랑을 느끼니? 그러면 아이가 언제 사랑을 느끼는지, 지금 제대로 아이에게 사랑이 흘러가는지, 이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스스로가, 저는 이런 질문도 좀 해보시라고 하는 게,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과 친한가? 이게 엄마의 자존감이 단단하게 있어야지, 셀프 리스펙트가 단단하게 있어야지 그것이 아이에게 흘러가고 아이도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엄마가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나를 모르면 아이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아이는 잘 크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알면 아이는 잘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가진 재능들을 잘 발휘하고 그렇게 잘 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 상태를 잘 알고 아이를 잘 알기 때문에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것들을 좀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잘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마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게, 우리 아이는 잘 큰다. 우리 아이는 잘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불안하다 보면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 이 아이에게 가장 또 연약한 존재죠. 이 아이, 사랑스러운 존재. 이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화도 내고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잘 아는 거,
이게 성공적인 자녀 양육에 가장 필요한 건데, 이제 한국의 엄마들은 자기 자신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채찍질도 않고, 자기 잘 모르고, 그리고 아이를 잘하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나를 모른 채 아이를 막 주변에서 이 영어 이거 시켜야 돼. 그럼 이거 영어 시키고, 뭐 시켜야 돼. 시키고, 뭐 아이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몰아붙이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아이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또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지도 못하게 되고, 또 엄마도 자책과 후회를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 이렇게 이제 책을 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 양육서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엄마에게 먼저 좀 초점을 맞춰봐라. 엄마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엄마 컨디션이 좋고, 그 다음에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어떤 딸이었지?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지? 또 이런 것도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나는 나 자신과 친한가? 저는 자기 자신과 친해야 돼요. 친해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아요. 내가 일단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떨 때 화가 나고, 또 어떨 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친해야지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 사랑인 거는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돌보는 거예요. 돌봐서 그 사랑이 아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일단은 저는 이제 엄마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컨디션을 좀 잘 살펴라.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엄마의 컨디션이 1번입니다. 1번. 여러분이 왜 화를 내는지 아세요? 컨디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체력적으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컨디션을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컨디션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충분히 잠을 자야 돼요. 영양을 섭취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운동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의 컨디션이 좋아야지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컨디션이 좀 좋습니까? 컨디션 지금 엉망이거든요. 아이를 낳은부터 잠도 못 잤어. 아이를 낳고 나서 왜 산후 우울증 이런 게 걸리냐면 컨디션 때문에 그래요. 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건 자율신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불균형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도 잘 못 자, 영양도 제대로 섭취 못해, 마음의 여유는 없고 항상 스트레스 상황이야. 그리고 운동도 뭐 할 시간도 없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상황으로 자기를 내몰지 않은 거죠. 그러고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화내고 이렇게 했을 때 자책하고 후회하고 우울해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화를 내고.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겁니다. 칭찬도 해주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울을 바라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울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많이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웃어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사랑한다고 좀 해주고, 너 열심히 한다 너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괜찮다도 해주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고 친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제가 이제 엄마들에게도 이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델을 한번 떠올려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잘 못 떠올려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말 그대로 감정을 안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는 정서를 느끼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고 자기 기분을 잘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슬프구나.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그런데 이것들을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정서, 기분,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이 이유를 알고 이것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 잘 안 될 때도 그것도 인식하고 잘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 내 기분, 또 내 감정 잘 인식하고 이걸 조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서, 또 기분, 감정들을 잘 인식하고 그 사람들이 이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델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델이 한번 돼보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이들은 미숙하거든요. 미숙해서 엄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행동도 하고 이제 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숙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정서적으로 미숙한 행동들. 이게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아직 안정이 안 된 상태죠. 뭐 짜증도 내고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내고 또 막 반항도 하고 또 형제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정서적으로 미숙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죠? 이런 거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엄마의 레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사일이 발사되죠. 이 레드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 발사되는데, 아이들이 이런 거를 할 때 초연하게 그렇구나,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지, 이런 문제 행동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반응을 하는 거. 무반응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반응.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 그러는 건 아니야. 목소리 톤이 부드러우면서 훈육을 할 수 있냐. 이게 정서적인 건강한 엄마의 판단 기준인 것 같아요. 초연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알면서 아이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아이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이것들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게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만이 가장 오랫동안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어떻게 보면 동물인 거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이게 이제 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스스로 뭔가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이유는 떠나보내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결국은 어떤 독립적 인격체가 되어서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떠나보내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근데 이걸 위해서 이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이거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정서적인 유대감이에요. 정서적 유대가 있어야 돼요. 정서적 소통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네가 지금 슬프구나. 지금 화가 났구나. 엄마도 지금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네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소통, 또 결국 그 소통이 사랑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 기반 하에 아이가 설 수 있도록 자기 재능, 잠재력, 학습 능력 이거 개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근데 이제 많은 부모가 집착을 하게 되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아이가 스스로 서게 할 수 있으려면 한 발 떨어져 지켜봐라. 한 발 떨어져 지켜봐라. 지금 4세에서 6세, 4세, 5세, 7세 이제 아이의 자아가 형성되고 자기 스스로 뭔가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 잘해보고 싶고 또 그걸로부터 엄마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좀 자부심도 느껴보고 싶고 이런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 아이가 할 수 있게 한번 기다려줄 수 있느냐. 어떨 때는 기다려주고 어떨 때는 실제적으로 못하니까 도와줘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제 해내는 거죠. 또 아이의 기질과 성격을 알아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부모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잘 아이를 이제 지켜보면서 한 발 떨어져 지켜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또 멀리 떨어질 때는 멀리 떨어지고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성취감 느끼고 자기 책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된 존재로서 세상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헐크맘. 이거는 이제 헐크와 맘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책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버럭 소리 지르고 아이에게 화를 내는 엄마. 그런데 이런 엄마가 밤에는 아이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결심합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 엄마들이 화내는 엄마들이 욱하는 엄마들이 소리 지르고 버럭하는 엄마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본인도 계속 엄마의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성격으로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집집마다 방방곡곡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사실은. 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성격으로 알고 이제 사는 거예요. 고치지도 못해. 헐크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거니까. 그래서 일단 헐크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순간에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몸의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구나.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인식입니다. 언제 문제 상황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일어나는지 인식하세요. 이렇게 해요. 두 번째는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헐크맘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엄마의 컨디셔닝입니다. 엄마의 컨디션. 엄마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친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줘라. 돌보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 영양도 좋은 균형 있는 영양도 섭취하고 또 운동도 하고 마음 근력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 우리가 그럴 시간이 있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을 챙기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하시고 또 이 근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헐크맘이 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 이 책에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가정에서도 있을 거고 또 내 안에 자라면서 화나 이런 어떤 상황에 이렇게 취약한 경우도 있고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감정을 조절하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멘탈을 잘 든든하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배워본 적 있나요? 학교에서? 아니면 뭐 학원에 가서 배워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원래 가정에서 인정과 수용과 칭찬도 받아본 적도 없고 이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멘탈을 관리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운 적이 없고 아이를 낳고 나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또 스트레스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헐크맘에서 좋은 방법은 표현을 잘 하는 겁니다. 너네 애가 왜 이렇게 게으르니? 걔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말을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긍정적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생각이 조금 주장을 하는데 엄마 생각은 이래. 너 생각은 어때? 이런 대화법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배우는 게 필요한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당장 그만둬. 때려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엄마가 지금 네가 다칠까봐 엄마가 지금 걱정이 돼. 그래서 네가 그만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볼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그래? 또 틀려?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뭐가 문제가 있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진짜 이게 의식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표현하는 거. 또 할 수 있는 게 문제 상황이 났을 때 대체 행동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예. 아이가 문제 상황에서 또 틀려. 똑같은 짓을 해. 그럼 또 그러네. 이럴 때, 엄마가 한숨 쉬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래?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해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대체 행동에 따라서 화를 내는 엄마에서 좀 정서적 건강한 엄마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루틴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왜 하는지 이해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또 대체 행동들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루틴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지금 이제 자녀 양육, 우리 부모 교육에서 자녀 양육에서 많은 자녀 양육서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옆집 엄마들이 막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지금. 그래서 머리로 아는 부모 교육, 자녀 양육법은 다 소용없다. 내가 몸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자녀 양육 전문가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녀 양육의 황금률이라고. 왜냐하면 다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자기의 이론이 있고 자기의 어떤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이의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통제하세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자녀 양육의 황금률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상황에 맞게 발달 정도에 따라서 또 나의 수용의 범위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마음을 받아줄 수도 없어요. 예, 항상 마음을 받아줄 수도 없고 또 마음을 안 받아주고 통제만 하면 아이가 이제 분노하게 되거나 무기력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마음을 받아줄 때는 받아주고 또 행동을 통제할 때는 통제해야 되고 이게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스킬이 있습니다. 부모 양육 스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의 문제인지 분별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엄마인 내 문제인가? 아이의 문제인가? 이걸 분별해야 되죠. 만약에 이게 모든 문제 상황에는 엄마의 문제와 아이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갈라서 엄마의 문제는 엄마가 해결하고 또 아이의 문제는 아이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 문제가 분리돼야지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실행하고 필요한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지도 않고 행동을 통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애가 정말 이걸 뭐 많은 부모님들은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뭐 방임주의. 지 인생은 지가 알아서 사는 거죠.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좀 조절할 수 있게. 그래서 일관성 있는 경계선, 원칙과 기준, 양육 기준을 두고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조절하는 그런 원칙을 실제 적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부모 교육 12년 하면서 이제 부모 교육을 했는데 되게 중요하지만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엄마 컨디션을 챙기셔라. 좀 자기를 좀 사랑해줘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뭐야? 좀 돌봐주는 거고. 잠도 잘 자고, 좀 먹는 것도 좀 안 좋은 거 좀 덜 드시고, 좀 좋은 것도 드시고. 그래야지 우리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자기를 좀 채찍질하고 자책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인정과 칭찬. 나 이미 좋은 엄마야.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이미 좋은 엄마지만 좋은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책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엄마들이 그러면 진짜 자책 안 해도 돼요? 예, 제발 좀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헐크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이미 좋은 엄마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 때문에 그 뇌의 사이클이 분노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분노의 사이클로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시라. 또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소리 톤이에요. 목소리 톤. 목소리 톤이 1단계부터 7단계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목소리 톤을 좀 3단계입니다. 3단계. 일상생활에서 우리 하는 3단계. 저는 오늘 조금 약간 3.5, 4단계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3단계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약간 2.5단계로 좀 내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이들이 보통 평소에 부드러운 엄마의 목소리 톤 이상으로 올라가는, 엄마가 보통 평소에 2.5단계, 3단계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제 소리를 지르는 4단계, 5단계 문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무의식에서 귀를 셧다운합니다. 그래서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훈육을 할 때는 차분하게 3단계로 좀 해주십시오. 차분하게. 오히려 좀 더 낮추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가 목소리 톤을 낮춰서 차분하게 하면 아이들이 그때 진짜로 듣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이 왜 또 그러지? 왜 저 가르쳐 줬는데, 이야기 그렇게 수백 번 했는데 왜 그러지? 아이들이 못 들어서 그런. 엄마가 목소리를 높일 때 아이들은 마음의 귀를 닫아버린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훈육을 할 때는 좀 침착하게 숨 한번 내쉬고 물 한 잔 마시고 침착하게 목소리 톤을 3단계 이하로 해서 아이가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사랑이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엄마와 아이들이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정서적 소통이 일어나고 정서적 유대감이 단단한 관계, 그럴 때 아이의 잠재력, 학습 능력, 성취력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아이가 진짜 엄마가 원하는 그 잘 크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아이는 잘 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